공황장애를 겪고 나니까 자유롭게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굉장히 컸어요.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들이 훨씬 많거든요. 약점을 그냥 드러내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올 때가 수익화를 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경제적 자유를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연결시킬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안녕하세요, 박성훈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성공과 행운을 전해드리는 더 석세스 앤 포춘 쇼 7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16만 유튜버이자 온라인 사업가 그리고 베스트셀러 작가로 활동하고 계시는 김준영 포리얼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주제는 이미 책도 2배속으로 월급 독립이라는 책을 내고 다른 인터뷰도 많이 하셨잖아요. 네. 보면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이미 20대에 창업을 한번 했어요. 그리고 아주 쓴맛을 봤습니다. 요양병원 그때 비즈니스라고 했나요? 네, 이제 방문 요양 서비스입니다. 제가 요양이라고 하는데, 네. 요양병원과는 약간 다른, 미묘하게 다른 그런 비즈니스였어요. 방문 요양 서비스를 창업을 했는데 정말 수익도 내고 매출도 점점 성장을 하지만 그만큼 영혼은 갉아먹고 네. 결국 퇴사를 당했나요? 하셨나요? 제가 나왔죠. 근데 견디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공황장애까지 겪으셨다고 했는데 나왔을 때 월급이 20만 원 그리고 그 뒤에 유튜버로서 크리에이터로서 그리고 온라인 사업가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됐는데 오늘 포리얼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핵심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창업을 하고 정말 많은 고생을 하고 나왔는데 네. 그 뒤에 어떻게 지금의 온라인 사업가가 될 수 있었는지 그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창업을 하고 회사를 나왔잖아요. 네.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셨나요? 우선은 생각을 정리하려고 제가 그냥 무작정 강릉에 갔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뭘 해먹고 살아야 될까? 그때 이제 그런 고민을 엄청 많이 했는데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던 거죠. 그 시점에. 사실 나이가 어떻게 보면은 어리다고 보실 수 있겠지만 제 친구들이 이제 막 취업을 하는 시기였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였어요. 20대 후반이죠, 그러면? 예, 저는 이제 28살, 29살 이제 넘어가는 시기였고 그러다 보니까 남자로서 이제 곧 30을 앞뒀는데 내가 친구들이 막 대기업에 취직하는 과정에서 저는 사실 그 창업으로 굉장하게 큰 성공을 할 줄 알았어요, 제가. 그랬기 때문에 별도의 다른 것에 눈을 돌려본 적도 없었고. 사실 외부에서 봤을 때는 본인은 힘들다고 얘기했는데 외부에서 봤을 때는 이미 되게 성공한 사업가로 보여지지 않았나요, 그때? 그렇죠. 예, 언론이나 여러 곳에서 사실 성공한 청년 기업가 같은 이미지로 노출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담이 더 많았죠. 사실 나오고 나서 내가 어떻게 뭘로 다시 일어나야 될까? 근데 그때 생각했던 건 공황장애를 겪고 나니까 뭔가 자유롭게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굉장히 컸어요. 자유. 예,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것 이전에 내 행복과 내 자유를 좀 찾고 싶다라는 마음이 굉장히 컸고 그때 그냥 우연히 인터넷 기사에서 봤던 게 유튜버들이 큰 돈을 벌고 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기사 많이 봤습니다. 네. 당시에는 꼬마 유튜버가 막 빌딩을 샀다는 기사가 나오고 그때는 그럴 때였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뭔가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이 영역에서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사실 처음에는 정말 무작정 유튜브를 그냥 시작을 했던 거죠. 가능성 있다. 여기서 뭔가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네. 때문에 유튜브를 시작한 거네요. 네. 어떻게 보면은 저는 취업 준비를 해본 적도 없었고 토익 시험도 한 번도 봐본 적도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다시 취업 전선에 제가 들어가기에 뭔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공황장애를 한번 겪고 나다 보니까 제가 아침에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그 직장 생활을 할 자신이 솔직히 말하면 없었어요. 그 시점에. 좀 되게 심하게 왔었나 봐요. 네, 너무 지치고 번아웃이 와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이제 서울로 돌아와서 제 자취방에서 다음 달 월세를 당장 낼 돈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무작정 그냥 스마트폰을 가지고 유튜브를 찍기 시작했어요. 무작정? 네. 콘텐츠 같은 거 따로 기획하고 그런 게 아니고? 네. 그때 그냥 처음 이제 그때 찍었던 영상이 퇴사했습니다. 근데 그때 뭔가 실패담을 공유하는 유튜브 영상들이 꽤 있었거든요. 사업을 하시다가 실패하신 분이 막 고시원방에서 이렇게 찍은 영상. 그런 거 많았죠. 그런 게 이제 조회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걸 보면서 실패 이야기도 뭔가 누군가에게는 공감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 무작정 그 영상을 찍고 그 영상을 시작으로 제가 더 본격적으로 유튜브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 실패담 공유한 건 조회수가 어떻게 잘 나왔나요? 당시에 그냥 소소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엄청 크게 나오진 않았는데 그 영상이 사실 지금도 회자가 되면서 지금도 종종 댓글이 달려요. 근데 처음에 이러셨군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제 제 모습을 보신 분들은 뭐 하루아침에 뭔가 성공한 유튜버가 된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그때의 영상을 찾아보시면서 와, 이 사람도 이런 또 시작 시점이 있었구나 이런 라는 시작이 걸 있었구나. 기록으로 다 남겨놓은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기록으로 남겨뒀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유튜브를 시작하는 데 있어가지고 시작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가장 크게 이제 걱정하는 게 뭐냐면 뭐 만들지? 네. 나 무슨 컨텐츠 만들지? 그리고 유튜브로 돈을 번다고 하는데 과연 이 유튜브는 내가 광고 수익을 얼마나 뭐 받을 수 있을까 등등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좀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 유튜브에는 도대체 나는 무슨 컨텐츠를 만들 수 있을까? 네. 그다음 두 번째, 이 유튜브로 다들 돈 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온라인 기업가가 되기 위해서 유튜브는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까? 이 주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네.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우선 첫 번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사실 컨텐츠에 대해서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뭐 제가 책에서도 뭐 컨텐츠를 찾는 4가지 방법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소개했지만 가장 많은 분들이 이제 전문성, 내가 뭔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그 영역의 컨텐츠를 만들 수 있어라는 생각만 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오히려 제가 그랬던 것처럼 약점을 그냥 드러내라. 약점을 드러내라.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비만이다. 그래서 비만인 몸매가 내가 컴플렉스야. 그러면 그걸 드러내고 내가 오늘부터 살을 뺄 건데 앞으로 한 달 뒤, 6개월 뒤, 1년 뒤에 내가 어떻게 변하나를 한번 봐주세요. 그렇게 컨텐츠를 만들어 가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이 성공을 했든 실패를 했든 이분이 하는 그 과정이 모두 기록으로 남았을 때 그게 컨텐츠로서 분명히 가치가 있다. 그리고 그것에 공감하면서 모이는 사람들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미 뭔가를 잘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부족한 상태지만 이거를 극복해가는 과정 자체가 하나의 훌륭한 컨텐츠가 될 수 있다. 물론이죠. 그래서 사실 말하기가 어려운 사람들도 화법에 대한 책을 읽고 어디 뭐 컨퍼런스나 세미나나 이런 데 가서 말하기에 대해서 배우고 그러면서 한 달 한 달 개선되는 모습들이 보이면 똑같이 말하기가 어렵다라는 그 동일한 약점을 가진 사람들이 그 영상을 보면서 공감을 하고 나도 이 사람처럼 변할 수 있겠구나라는 용기를 갖게 되고 그러면서 사실 나만의 이제 관객들이 모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오히려 해나가는 것이 온라인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컨텐츠를 만들고 팬들을 모으기에 더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사실 엄청난 기업가가 갑자기 유튜브를 해서 제가 돈 버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면은 현실적으로 와닿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이재용 씨가 만약에 나와가지고 돈 버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면은 안 와닿잖아요. 근데 시가총액 몇 조 만드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네, 거. 그죠. 네. 시가총액 5조에서 10조로 올리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러면 그래도 많이 볼 것 같은데 그 너무 볼 수 어이가 있겠죠. 없어서. 그냥 회자가 되겠죠, 뭔가 바이럴로. 네. 근데 이제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우리만의 팬들을 더 확고히 하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나의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해주는 것이 좋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서 컨텐츠화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아이디어가 참 좋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고 성장 과정 자체를 보여주는데 이거를 어떻게 컨텐츠를 만드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 다음 어떻게 이걸 비즈니스로 연결시키고 수익화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경제적 자유를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연결시킬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우리가 종래의 사업과 오늘날, 그러니까 요즘 이제 이 컨텐츠를 기반으로 하는 비즈니스 사업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종래의 사업 같은 경우는 상품을 만들어요. 그리고 살 사람을 찾습니다. 그 다음에 팔아요. 근데 이제 요즘에 이 온라인 사업의 모습을 보면은 사람을 먼저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걸 캐치해서 상품으로 만들고, 그리고 이제 사게 만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꾸준히 이렇게 컨텐츠를 올리다 보면, 근데 이 컨텐츠가 여기서 말씀드린 컨텐츠는 일관된 주제의 컨텐츠인 거죠. 일관된 주제의 컨텐츠. 네. 일관된 주제의 컨텐츠를 계속 만들다 보면 그 주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기 마련입니다. 그게 뭐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다만 1000명만 모이더라도 거기서 이제 말소리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자세히 배워볼 수는 없을까요? 이런 거 어디서 강의도 하시나요, 혹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올 때가 이제 우리가 수익화를 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유튜브 광고 수익과는 별개로. 그러니까 유튜브 광고 수익의 뭐 기준들이 있죠. 1000명, 몇천 시간, 4000시간, 뭐 시청 시간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통은 광고 수익에만 너무 의존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돼야지라고 하면 뭐 바로 생각하시는 게 이제 먹방이나 조회수가 잘 나오는 것들을 생각하시잖아요. 뭐 게임 유튜버라든가.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 별개로 우리가 거기서 그냥 우리의 주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다만 1000명이라도 모으면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해결책으로 제공하면서 사실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비즈니스의 기회들이 다 열리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서 가장 핵심이 인포디언스라는 것을 모아라.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나의 정보를 필요한 그 관객들을 모으면 네. 거기서 바로 이제 사람들이 원하는 니즈가 나오게 되고 필요한 거를 제공을 하면 이제 돈이 된다. 맞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인포디언스라는 개념을 썼는데 인포디언스는 인포메이션과 어우디언스의 합성어로 제가 이제 쓴 직접 거예요. 만드신 건가요? 네. 그래서 정보와 관객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컨텐츠를 만들든 간에 컨텐츠 안에는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이 영상 안에도 사실 어떻게 보면 유튜브로 돈 버는 방법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실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전달하고 있는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그렇게 모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더 고도의 정보를 원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리고 그 갈증이 정보를 생기고. 본인한테 맞는 형태로 또 소비를 하고 싶어 하시고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더 고도의 정보를 어떻게 보면 돈을 받고 팔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서비스를 했을 때 정말로 그분들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 지불한 가치 이상의 어떤 가치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충분히 비즈니스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궁금해지는 게 네. 자, 유튜브에서 어떤 컨텐츠를 제공을 하고 그걸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근데 그때까지 아직 이제 이 구독자들과 판매자의 관계가 아니라 그냥 시청자의 관계인데 어떻게 이 인포디언스들이 실제 나의 클라이언트가 되게 만들 수가 있나요? 그러면 상품은 어떻게 기획하고 판매는 어떤 형식으로 할 수가 있나요? 제가 그냥 이제 많은 분들을 가르칠 때 하는 거는 일단은 우리가 처음에 상품을 딱 제시하기에 되게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쵸. 걱정이 많아요. 네. 과연 이거를 돈을 내고 사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사줄까라는 걱정과 그쵸. 네. 그리고 이거를 돈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이 불만족을 해서 나한테 욕을 하면 어쩌지? 그죠. 이런 네, 이제 그럴 수 불만 있죠. 이런 어떻게 보면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무료로 한번 제공을 해보라고 해요. 처음부터 돈을 받지 말고 일단은 네. 무료로. 네. 그래서 이런 거 혹시 강의도 하시나요? 라는 댓글이 달리면 바로 그분한테 한번 메일을 보내보세요. 제가 한번 무료로 강의를 해드릴 테니까 보시고 한번 피드백 좀 해주세요. 그래서 강의를 해보는 겁니다. 근데 그분을 강의하려면은 필연적으로 내가 강의안도 만들어야 되고요. 어떤 순서로 이 사람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전달해야 될지 정리를 해야 될 거예요. 그렇게 정리하는 과정에서 나도 몰랐던 내 지식들이 이제 정리가 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이 사람한테 전달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상품화가 이루어집니다.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네. 그래서 내가 강의안으로 만든 이 목차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전자책 형태의 책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러네.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이 사람들한테 팔려나갈 수 있는 상품 형태가 되는 거죠. 근데 일단은 무료로 제공을 했을 때 실제로 그분이 불만족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네. 그럼 그런 걸 너무 개념치 마시고 개선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걸 알고 싶었는데 이런 쪽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했어요. 라고 하면 다음 강의 안에서 그 부분을 개선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만족도가 높아졌을 때 이제 이거를 내가 돈을 받고 사람들한테 서비스해도 되겠다라는 자신감이 생길 겁니다. 그때부터가 이제 저가로 서비스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무료에서 이제 저가로 나아가고. 그리고 이제 저가의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이 더 점점 1대1 이제 개인화된 서비스를 원하기 시작을 해요. 보통 이런 이제 지식 사업에서는. 그러다 보면 이제 지식 사업에서 이 1대1 개인화된 서비스는 당연히 고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 개념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간과 어떤 가치의 그 관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의 사람들한테 영향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시간 가치를 얼마로 환산할 거냐에 대해서 사업가로서 계속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1시간에 1대1 서비스를 하는데 10만 원을 받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동시에 1시간에 10명, 20명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사실 그분들한테 2만 원, 3만 원을 받고 서비스를 하면 사실 1시간에 30만 원의 수익을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내가 이 동시 시간에 20명, 30명에게 서비스를 하면서
50만 원, 100만 원의 수익과 그리고 또 그 20명, 30명에게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어떤 영향력을 제공하는 또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 시간이 어떻게 보면 1대1 서비스를 하면서 사실 기회비용으로 날아가는 그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대1 서비스를 할 때는 똑같이 50만 원이 됐든 100만 원이 됐든 이 정도의 가치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내가 같은 시간을 썼을 때 더 잘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해서 수익에서의 어떤 그 밸런스가 맞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 가격을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주춤하게 되죠. 많은 분들이. 맞아요. 왜냐면 이런 가격을 내가 이야기했다가 욕먹는 거 아니야? 왜냐면 지금까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가격이고 실제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도 참 많이 맞습니다. 들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임포스터 신드롬이라고 하죠. 가면증. 예, 그래요. 예, 맞아요. 그게 많이 빠져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런 가격을 받고 서비스를 해도 되는 자격이 있는가? 나 에 사기치는 대해서. 것 같은데 약간 네. 그런 생각도 들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확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1대1 개인화된 서비스를 빨리 시도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최대한 많이 일단은 강의 경험이든 다수를 상대로 하는 서비스를 많이 해보다 보면 그 자신감이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필연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다수를 서비스 해봐야 거기서 여러 가지의 케이스의 질의응답들을 이제 마주하게 되거든요. 저는 이런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계속 생각하면서 본인 스스로도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개인화된 서비스를 할 때 그 개개인들의 케이스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많은 어떻게 보면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쵸. 빅데이터를 내가 충족을 네. 가지고 있으니까. 그분에 맞는 이제 서비스를 해줄 수가 있는 단계가 되는 거죠. 그렇다 보면은 사실 뭐 임포스터 신드롬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빠지지 않고도 충분히 서비스를 잘 할 수 있고 그 가격을 내가 합당히 당연히 받아야 돼라는 이 자신이 생길 겁니다. 굉장히 실질적인 얘기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튜브 하면은 그냥 뭐 컨텐츠 어떻게 만들고 뭐 알고리즘 어떻게 해서 키운다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먼저 내가 가진 약점으로 컨텐츠를 만들기 시작하고 인포디언스를 모으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니즈를 발견하게 되면 무료로 제공을 해서 저가부터 시작 차곡차곡 쌓아간다. 자, 그러면은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네. 우리가 유튜브만으로 근데 그 모든 걸 다 하긴 어렵잖아요. SNS 채널도 되게 뭐 블로그, 브런치, 인스타, 뭐 틱톡 다양하게 있는데 이 유튜브와 시너지를 내면서 네. 온라인 사업가로서 유튜브와 시너지를 내기 위한 채널은 어떤 게 있고 또 어떻게 또 활용을 하면 좋은가요? 우선은 이 그 정보를 전달하는 매개체를 바꾸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로 만약에 시작을 했다. 유튜브는 영상이죠. 그렇다면 이제 글로써 내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블로그가 저는 효과적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뭐 내가 오디오로 시작을 했다, 팟캐스트로 시작을 했다라고 해도 글로써 이제 들어가는 블로그로 전향을 하는 게 좋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블로그로 키웠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제 영상이나 오디오인 유튜브나 팟캐스트로 넘어오는 게 좋고요. 그 이유가 우선은 이런 정보를 소비하는 사람들도 각자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글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또 영상으로 소비하는 거를 선호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영상으로 전달하기에 한계가 있는 정보와 또 글로 전달하기에 한계가 있는 정보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보를 전달하는 정보 전달자로서 또 효과적으로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써야 되기 때문에 우선 첫 번째 채널로 내가 유튜브든 블로그든 어떤 한 채널을 했다면 일단은 매개체를 한번 바꾸면서 2차 채널을 만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사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2차 채널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그냥 비단 이렇게 매개체를 바꿔서 다양한 정보를 전달한다 뿐만 아니라 이 정말 나의 이제 진짜 팬들, 그러니까 진성 팬, 찐팬. 내가 정말 전달하는 이 정보의 가치를 느끼는 사람들을 한번 거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단 이렇게 이제 유튜브를 시작으로 여기서 바로 뭔가 판매를 시작하면 분명히 공격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 유튜브에는요, 저를 견제하는 어떻게 보면 경쟁 세력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서비스를 하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요. 있죠. 그리고 이 정보를 공개하길 원치 않는 같은 업계의 분들도 계실 거예요, 분명히. 그런 분들이 분명히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달하는 이 정보로 정말로 가치를 느끼고 정말 뭐 조금이라도 삶의 변화를 느낀 사람들이 정말 이제 내가 전달하는 다른 정보까지 수고로움을 덜면서도 소비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걸르기 위해서 2차 채널, 3차 채널을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깔때기처럼 퍼널이라고 할 수가 그죠, 있거든요. 그죠. 세일즈 퍼널. 네, 세일즈 퍼널을 구축을 하는 거죠. 이제 내 채널 안에서.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저는 사실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이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처럼 커뮤니티 형식의 어떤 최종 채널을 만드는 게 제일 좋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네이버 카페가 됐든지 아니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 됐든지. 그러니까 저는 이 비즈니스를 하는데 중요한 게 이제 모객과 접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객과 접객. 예, 유튜브 같은 경우는 이제 모객에 굉장히 최적화된 채널입니다. 그래서 정말 대량의 사람들에게 바이럴이 될 수 있고 내가 모르는 사이에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으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저를 알릴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객이 되는데, 이렇게 이제 모인 고객을 어떻게 접객할 거냐에 대해서는 사실 유튜브에서는 접객 능력이 그렇게 발휘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접객을 발휘하기에 이제 괜찮은 채널이 블로그, 그리고 가장 이제 최종적으로는 카카오톡 채널. 왜냐하면 거기서는 이제 직접적으로 대화를 할 수가 있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접객은 뭐 인스타그램 DM도 접객에 굉장히 이제 용이한 플랫폼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내가 모객을 한 채널에서 했다면 또 그렇게 모인 고객들을 어디서 접객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채널을 구축할 때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점점 응집시키는 거네요. 이게 더 초점을 맞춘다고 해야 되나? 맞습니다. 사람들이 예. 한 곳에 모일 수 있도록. 맞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10만 명을 모았더라도 그 중에서 다만 100명과 내가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면 충분히 비즈니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온라인 비즈니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튜브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냐, 그리고 유튜브를 넘어서 블로그, 인스타 또는 카카오톡, 채팅방 등 다양한 채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온라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갖춰야 될 능력들이 있다면 뭔가요? 우선 저는 이제 자주 이야기했던 게 6가지의 기초 어떤 체력이 있다. 6가지. 예. 네.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우선 지금 제가 카메라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저희가. 그리고 박성훈 대표님이 워낙에 훌륭한 이제 커뮤니케이션 능력.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초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말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뭐 청산유수처럼 막 남을 꼬드기는 그런 말 스킬이 아니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남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발표 능력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런 능력이 하나 필요하고, 그죠. 그리고 그 능력의 기반에는 사실 글쓰기 능력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말하기, 글쓰기. 예. 그래서 내가 블로그를 하든 유튜브를 하든 무조건 컨텐츠의 시작은 사실 글에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대본을 짜야 사실 유튜브를 할 거고요. 그리고 블로그 글도 결국엔 글이고, 그죠. 네.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내가 뭐 카드 뉴스를 만들든 짤막한 글을 쓰든 결국에는 글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글쓰기 실력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최소한의 디자인 능력이 필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디자인. 우리가 디자이너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그 정보를 간단하게 그림화해서 보여줘야 할 때도 있을 거고요. 도식화해서. 그리고 유튜브를 하면 썸네일이 필요하고요. 인스타그램을 하면 카드 뉴스가 필요하고요. 블로그를 해도 뭔가 시각적인 자료들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내가 간단하게 PPT든 뭐 미리 캔버스 같은 외부로 하는 무료 툴이든 이런 것들을 조금이나마 다룰 수 있는 그 최소한의 디자인 능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인간의 심리에 대한 이해력입니다. 더 중요하죠. 사람들이 뭐에 관심을 갖는지, 그리고 사람들은 어떤 메커니즘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우리가 어떤 컨텐츠를 만들고 결국에는 세일즈까지 이뤄내는 데에 있어서 그 통로를 잘 설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5번째는 이제 카피라이팅 능력입니다. 이게 이제 글쓰기와는 조금 다른 게, 좀 다른가요? 네, 카피라이팅은 사실 글로 세일즈하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쓰기 능력은 내가 가진 생각을 글로 잘 풀어서 표현하는 능력이었다면, 이제 카피라이팅 영역은 사람을 설득하는 영역으로 목적성이 있는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적당한 감정적인 설득과 이성적인 설득을 글 안에서 모두 이뤄내야 되고요. 그리고 강의도 만드셨잖아요. 네, 다양한 심리학적 트리거를 넣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심리학적인 이해 능력이 필요한 거죠. 사실 카피라이팅 능력이 또 수반이 되려면. 그래서 카피라이팅 능력이 있어야 우리가 사실 단순하게 이렇게 유튜브를 찍어서 썸네일을 만드는 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카피라이팅 능력이고요. 그리고 뭔가 상품을 팔거나 세일즈를 할 때 그 상품의 상세 페이지는 카피라이팅이 없으면 사실 절대로 판매를 일으키기가 힘든 것이죠. 그러니까 글 하나로
어떻게 보면은 방어 기제가 있는 그 고객들을 설득해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카피라이팅 능력이 또 이 우리가 온라인에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초 체력처럼 가지고 있어야 하는 능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 6번째 뭔가요? 6번째는 끈기입니다. 끈기. 너무너무 중요하죠. 네. 너무너무 중요한 거. 사실 저는 이 앞에 5번째,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은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많은 분들은 이 앞에 5개, 그러니까 이 기술적인 부분이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난 글쓰기 못해, 말하기 못해. 근데요, 진짜로 중요한 거는 끈기고 제일 어려운 것도 끈기입니다. 지속하는 거. 네. 우리가 유튜브 영상 열심히 만들어서요 올렸는데 조회수요 막 3, 4 이렇게 나와요. 맞아. 3, 4도 안 나옵니다. 맞아요. 근데 그거를 견디면서 영상을 30개, 40개, 50개를 올릴 수 있는가? 그 누군가? 3도 막 나, 뭐 친구, 엄마. 그렇죠. 댓글도 없고요. 맞아. 근데 만약에 조회수가 한 10 찍혔는데 좋아요는 하나도 없는데 싫어요가 하나 있다. 맞아. 이러면 너무 정말 공감합니다. 이제 흔들리거든요, 멘탈적으로. 너무 공감하는 마음.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그 상태에서 3개월, 6개월 뒤에도 계속 영상을 올리고 있는가? 저는 거기서 승부가 난다고 봐요. 그죠. 그래서 항상 보면요, 이제 열정을 갖고 막 뛰어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뭐 블로그에도 여러 차례 썼지만 저는 열정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요? 열정에 확 불탔다가 정말 금방 식어버리는 사람들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저 역시도 그랬고, 제가 창업을 할 때도 맞아요. 열정으로만 부딪히려고 했어요. 실력 없이.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때 뭐 책을 읽으면서 공부도 하지 않았고요. 그냥 젊음의 열정으로 부딪히면은 우리가 이 시장을 장악할 수 있을 거야. 장악해보자. 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상황에 맞부딪혀도 뭔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냉철한 이성적 사고를 하는 게 아니라 열정으로 그냥 열심히 하면 될 거야. 근데 그 열심히라는 게 그냥 컴퓨터 앞에 오래 앉아 있는 거. 뭐 이런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저는 번아웃이 됐죠. 아, 그죠. 그 열정에 타서 제가 됐다는 겁니다. 네, 맞아요. 번아웃. 네. 그래서 항상 제가 이제 요즘에 이야기하는 건 뜨거운 열정보다는 차가운 끈기가 이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결국에는 누가 6개월, 1년 뒤에도 계속하고 있는가, 지속하고 있는가, 이 싸움입니다. 그리고 끈기가 있으면 앞에 5개의 그 기술적인 건 다 익힐 수가 있어요. 끈기 있게 하면은 다 익혀집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6번째, 이 끈기가 없으면 사실 나머지를 해낼 수가 없다. 끈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야, 오늘 참 정말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이것들을 경험을 해본 바로서 들었을 때 오늘 말씀해주신 인터뷰에서 말씀해주신 내용만 차곡차곡 지켜도 충분히 비즈니스를 시작할 수 있을 만큼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더 뭐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2배속으로 월급 독립 이 책도 나와 있고 최근에 카피라이팅에 대해서 강의도 하셨기 때문에 포리얼님의 어떤 서비스라든가 지식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석세스풀 쇼에 나오신 분께 제가 공통적으로 드리는 질문이 있는데 내 인생에 성공과 행운을 가져다 준 한 단어나 문장이 있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그냥 제 마음속에 계속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좌우명이 진인사 대천명입니다. 저는 사실 성공을 그러니까 열심히만 한다고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운칠기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운칠이기 때문에 어차피 운이 해주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운은 누구에게나 와요. 근데 그 운을 잡으려면 기삼을 정말 미친 듯이 해놓지 않으면 잡을 수가 없습니다. 중요하죠.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도리를 최대한 다 한 다음에 그 뒤에는 결과를 겸허하게 기다린다. 이게 이제 진인사 대천명이거든요. 저는 항상 그런 태도로 임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한에서는 후회 없게 하자. 결과가 안 좋더라도. 결과가 안 좋은 거는 제가 어떻게 이제 통제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한에 최대의 노력을 해서 결과를 만들고 그 뒤에 결과에 대한 이제 좋고 나쁨을 기다리는 것. 이게 결국에 우리 성공을 하기 위한 어떤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게 계속되면서 결국 성공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 들으니까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도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더하는 유익한 컨텐츠를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